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주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2020년부터 발행된 연간 잡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추천한 439종의 도서 가운데 매주 주제를 달리해서 새로운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자기긍정의 책들 가운데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책들로 골라왔습니다. 내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자존감을 갖는 출발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성장과 변화를 사실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는지 오늘 한 권 한 권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책들에 대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5번째 질문인데요.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성장하면서 어린이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특히 이제 사춘기에는 변화가 크고 빨라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러한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친절하게 몸의 변화를 설명하는 어린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책,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라는 제목이고요. 처음 철학 그림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네요. 페르닐라 스탈펠드 글그림 이미옥 옮김 시금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16년도에 나온 스웨덴의 논픽션 그림책입니다. 36쪽이니까 이렇게 두껍진 않고요. 분홍색 표지에 굉장히 귀여운 그림들이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큐피트 화살을 쏘는 천사도 있고 하트 안에 동물과 사람이 같이 굉장히 다정하게 있는 모습도 있고요. 뒷표지를 보면 두근두근하는 하트 그림이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숨을 참고 활을 힘껏 당겨 화살을 날려 사랑의 신 큐피드의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숲에 사는 고슴도치도 사랑의 화살을 피할 순 없지. 나일강에 사는 악어도 사랑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지. 큐피드의 화살은 언제나 정확하거든. 들어봐, 무엇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큐피드가 화살을 쏘려고 할 때야. 결국 분홍색에 둘러싸여 비틀거리게 될 거야. 예, 이건 아마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것은 사랑이다라는 걸 그림책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책일 텐데요. 면지를 보니까 여러 개의 하트, 아주 다양한 모양입니다.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어요. 길쭉한 거, 통통한 거, 좌우가 대칭이 잘 된 거, 작은 거, 큰 거, 깨진 거, 다양한 하트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 몹시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물건, 생각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지도록 도와주고 힘써주게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남녀가 속표지에 보니까 큐피드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짜릿할 때가 많아. 나빌처럼 훨훨 날아갈 것도 같지. 어떨 땐 뱃속이 꽉 찬 것처럼 뿌듯하기도 해. 빨간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굴이 빨개질 때도 많아. 부끄러워해. 예, 이런 텍스트에 맞는 일러스트가 옆에 재미있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어.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볼은 발그스레해지고 귀도 달아올라. 난 사랑에 빠졌어. 꼭 꽃 같아지지. 꽃처럼 활짝 피어올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입맞춤을 하고 싶고 꼭 껴안아 보고 싶고 같이 게임을 하고 싶고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고 싶기도 해. 사랑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사랑은 꼭 필요해. 사랑은 가끔 지겨워지기도 하지만 아주 짜릿할 때도 있어.
첫눈에 반하는 사랑도 있고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랑도 있어. 꽃을 사랑해서 날마다 물을 주며 가꾸는 사람도 있어. 금붕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돈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익살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그런 일러스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해. 부모님은 잔소리를 사랑이라고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 알라신이나 부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 스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스타와 똑같은 옷을 입기도 하지. 사랑은 요리로 전하기도 해. 그 요리가 꼭 맛있는 건 아니지만 또 카드나 풍선으로 사랑을 전할 수도 있어. 사랑은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 두 사람이 많이 다르면 정말 어렵지.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마음에 드는 누군가에겐 눈짓을 보내기도 해. 아주 아름답거나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짝을 찾는 새처럼 사랑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마음을 보여주는 쪽지를 보내기도 해.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결혼하기 전에 반지를 나누어 끼고 약혼식을 올리거나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어. 서로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지. 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동안 그 사이사이에 만화처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말풍선과 함께 또 아주 아름답거나 좋아하는 것에는 뭐 고양이, 꽃, 예쁜 조개 껍데기, 발찌, 반지 이런 그림이 이어지거나 또 스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스타가 노래하는 거 있고 아래에 막 팬들이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글과 익살맞은 그림이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그런 책이 바로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가 흥미로워할 만한 비유, 상징, 또 전설, 사실, 통념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랑뿐만이 아니라 동식물, 사물, 생각 이런 우리가 사랑의 과정이 어떤지 또 사랑에 연관된 감정은 무엇이 있을지 특유의 어떤 미트 넘치는 묘사, 그 섬세한 표현을 통해서 이런 걸 아주 백과사전적으로 잘 다루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특히 이 라인 드로잉으로 그려진 그림체가 지식 그림책 자체의 그 무게를 이렇게 좀 더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쉽게 그렇게 잘 쓰여진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대상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재치 있는 글과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뿌듯하거나 지루하거나 혹은 질투 같은 감정이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용감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수줍음을 타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을 다 보여주는 것 그런 게 이 책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여기 보면 사랑의 부피는 슬픔의 부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중간에 나오는데 이럴 때는 시적인 느낌도 주죠. 사랑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알려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사춘기에 들어가는 그 어린이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음직한 그런 사랑에 관한 지식 그림책. 더 풍요롭게, 사랑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쓰고 그린 페르닐라 스탈펠트는 1962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고요. 대학에서 문화학하고 예술학을 공부하고 그 뒤에는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에게 현대 미술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1996년에 머리카락 책이라는 첫 책을 내고 세상으로 나온 똥이란 책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러 상을 받고 2004년에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까지 받은 대표적인 스웨덴의 어린이책 작가입니다.
이 책은 사랑의 대상과 감정,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련된 문화적 다양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다양성 도서이기도 한 거죠.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질문을 할 때 진지하고 유머러스하게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책, 빨강은 아름다워라는 그림책이고요. 루시아 자몰로 글그림, 김경현, 옮김, 사계절에서 나왔네요. 2021년 출간된 독일 그림책입니다. 빨강은 아름다워 표지 전체가 빨갛고요. 앞면에는 제목과 함께 이렇게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그림이 있고요. 뒤에는 처음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에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오늘 예민하네? 혹시 그날이야? 생리를 시작한 소녀들이라면 이런 질문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생리대를 작은 손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바지에 묻을까봐 누가 알까봐 조심스러워지죠. 그런데 왜 그렇게 조심하고 숨겨야 할까요?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나 생리해. 예,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지에는 아마 생리혈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면지 그림을 지나서 몇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 어떡해. 예, 무슨 일이 터졌어요? 엄마 피가 나잖아. 이렇게 써 있고요.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돼. 다리 사이에 뭔가 축축하고 낯선 느낌이 들어 화장실로 달려간 날, 너는 변기에 웅크리고 앉아 이렇게 물을 거야. 이게 대체 뭐지? 팬티에 묻은 이 빨간색 얼룩은 뭐야? 하필 온 친척이 모여 증조 할머니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 반쯤 난리법석을 떨었을 거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넌 팬티에 휴지를 잔뜩 쑤셔넣고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숙모가 여행 갔다가 찍어온 10억 장쯤 되는 사진을 보며 감탄하던 엄마는 너의 안색을 보고 사람들에게 아이가 어디 안 좋은가 보다고 속삭이며 양해를 구하겠지. 그러는 동안 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혹시 불치병? 피가 나잖아. 예, 처음 생리를 접한 어린이, 사춘기 어린이의 반응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날은 11살에서 14살 사이에 찾아올 거야. 어떤 친구는 이런 날이 온 걸 기쁘게 생각하지. 하지만 난 오히려 걱정되기 시작했어. 이제 달마다 어떤 일이 닥칠지 어렴풋이 깨달았거든. 그래서 난 지금 생리라는 사건이 어떤 건지 너희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앞으로도 생리할 일은 절대 없을 친구들도 모두 말이야. 준비됐어? 그럼 우리 모두 출발. 예, 그러니까 이 책은 생리를 조금 먼저 시작한 어떤 어린이가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 또 생리할 일은 절대 없을 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 모두에게 생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내지를 보면 예, 그림책. 이제 그게 나타나 점점 커져. 머리 위가 뭉게뭉게 구름 같아요.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표현 같은데 이따금 비도 내려. 때로는 분명한 생각을 할 수 없어. 머릿속이 안개가 낀 듯 흐릿하거든. 그냥 쉬고만 싶어. 안녕 나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울긋불긋 뾰루지가 인사를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뱃속에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되니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또 잠이 오니 아랫배가 풍선처럼 빵빵해. 조금만 건드려도 젖가슴이 아파? 잠깐, 아직 안 끝났어. 누군가에게 너의 증상을 말해봤니? 20분 뒤 울면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았니? 응, 아니, 아마도. 축하해. 내 자궁은 곧 규칙적으로 수축할 거야. 생리를 시작하는 거지. 생리를 하면 대개 어떤 자세를 취해도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찢겨나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예, 갖은 요가의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좀 다른 이야기도 하면 안 돼. 너무 아프기만 한 것 같지 않아? 아마 뭐야. 그러니까 누구나 배가 아프단 말이지. 통증은 곧 사라질 거야. 이제 막 이 주제는 정말 밥맛이야. 이제 좀 웃어봐.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친구들의 반응을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이 있어. 다 비밀로 하는 거야. 생리와 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권의 그림책으로 친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리 때문에 불편하고 막 아픈 그런 상황도 막 나오고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읽어보면 31쪽에 히포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의사 선생님이죠. 이분이 생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생리를 시작한 젊은 여성이 피를 자유로이 흘리지 못하면 그 피는 심장과 복막으로 역류해서 불안이라든가 정신착란과 같은 증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킨다. 그런 여성은 가능한 한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치료 방법이다. 네,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생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데플리니우스 박물학자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생리보다 더 해로운 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학자들이 15세기에도 수두룩하게 있었고요. 네, 아주 궤변에 가득 차 있는 성경에도 말할 것도 없이 생리를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그린 레위기 글이 또 소개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그 각 지방의 어떤 전설이나 신화 속에도 생리하는 여성에 대해서 좋지 않게 묘사한, 생각한 그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있어 왔고, 그래서 미신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생리하는 여자를 오두막에 혼자 있게 그 기간 동안에 오염과 불행을 막기 위해서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생리 오두막이 혼자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 하나 거의 뉘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근대에 와서 달라졌느냐 하면은 1960년대, 7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80년대에도 생리 중인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는 안 되는 병원이 있었다고 해요. 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남자들도 생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생리라는 게 굉장히 어떤 자격증처럼 쓰이지 않았을까요? 네, 군필 자격증처럼 생리필 자격증이 하나의 특권으로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원치 않아도 많은 날 동안 겪는 일이지만 자꾸 숨기려 했던 생리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개성 있는 손글씨와 그림은 동네 언니가 선물해준 일기장 같습니다. 생리에 관한 편견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팁까지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주는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모두 읽어보아야 할 책입니다. 예, 이 책은 생리를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설명해주고 생리통에 도움 주는 음식이나 운동 등 또 현실적인 팁도 덧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에 대한 역사적인 금기,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도 좀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걸 모두 알고 소녀들이 생리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해주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진 어떤 편견들,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도 많아요. 생리의 색깔이라든지 평생 하는 양, 또 생리통의 종류들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려줍니다. 이 책의 저자는 루시아 자몰로라고 독일 작가인데요. 민스터 디자인 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터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온라인 잡지에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처음 쓰고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이 이야기를 구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기와 전문 지식 일화를 한데 모아서 편안하고 귀여운 그림, 손글씨 이런 걸로 이 책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마치 10대 소녀가 무심하게 낙서한 것 같은 낙서장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그래서 되게 심오한 이야기, 또 아주 어려운 정보들까지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움은 덜어내고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 교사 그룹이죠. 예민한 도서관에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셨네요. 빨강은 아름다워는 생리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생리라는 현상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마음껏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 생리에 대한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 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빨강은 아름다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책입니다. 말라깽이 챔피언이라는 그림책이고요. 레미쿠르종 글그림, 권지연 옮김. 2016년에 시드북에서 나온 책이에요. 프랑스 그림책 40쪽 정도 되는 책인데 표지가 주황색이고요. 말라깽이 소녀가 글러브를 끼고 가드를 탁 올린 눈이 아주 파란 눈이 화면 밖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소녀가 표지에 있습니다. 뒷표지는 뒷모습이네요. 말라깽이 챔피언의 뒷모습이 뒷표지에 있고요. 속표지를 보면은 소녀가 권투글러브를 끼고 아마 욕실인 것 같은데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지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자아이의 이름은 파블리나였어요.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가족들은 소녀를 말라깽이라고 불렀어요. 파블리나의 집에는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어깨가 떡 벌어진 튼튼한 오빠들 곁에서 파블리나는 더 말라 보였죠. 이 텍스트 옆쪽에는 파블리나가 장을 봐갖고 오는 것 같아요. 계단을 혼자 막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블리나의 아빠 세르게이는 하루에 10시간씩 택시를 운전해요. 프랑스로 오기 전에는 러시아에서 광부로 일했대요. 아빠는 눈 주위가 시커매요. 까만 석탄을 캐다 묻은 가루가 지워지지 않은 거래요. 하지만 파블리나는 알고 있었는걸요. 그건 피곤해서 생긴 다크서클이라는 걸요. 예, 파블리나의 가족은 그러니까 이민자 가족이에요. 프랑스로 이민 온, 러시아에서 이민 온 가족이고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하네요. 너무너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오빠 올레그는 축구에 빠져 있어요. 하루 종일 축구만 생각하고 축구에 대해서만 떠들어요. 밤이 되면 축구 꿈을 꾸며 잠들지요. 덕분에 나머지 가족은 편히 쉴 수 있어요. 둘째 오빠 보리스는 언제나 배가 고파요. 올레그 형이 먹보 공룡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자 보리스는 형에게 펀치를 날렸어요. 막내 오빠 블라드는 하루의 절반을 자전거 위에서 나머지 절반은 컴퓨터 앞에서 보내요. 말이 없는 블라드는 시간을 아끼려고 매일 노력해요. 학교까지 출발, 빨리빨리, 수학 문제 풀기, 빨리빨리, 게임 시작, 빨리빨리. 이렇게 무성한 가족 나무의 가지 끝에는 맞아요. 막내 여동생 파블리나가 있어요. 예, 러시아 이민자인 세르게이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올레그, 보리스, 블라드는 다 컸고 막내 여동생인 파블리나 이 가족나무의 끝에 그림에는 피아노를 아주 흥미롭게 치고 있고 옆에는 청소기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일하는 틈에 피아노를 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집에 남자가 많으면 막내 여동생이 귀여움을 독차지하겠지요. 하지만 파블리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파블리나는 피아노 앞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오빠들은 힘쓰는 내기를 해서 집안일 당번을 정했어요. 파블리나는 오기로 버텼지만 늘 지기만 했어요.
설거지와 다림질은 언제나 파블리나 차지가 되었지요. 예, 오빠들이 좀 비겁하네요. 힘으로 팔씨름 같은 걸 해서 자기들이 이기니까 진 파블리나가 혼자 집안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피아노 옆에도 청소기가 놓여 있고 여기도 파블리나 팔씨름하는 사진 옆에 다림질 할 거리가 잔뜩 쌓여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파블리나의 한쪽 눈덩이가 퍼렇게 멍든 걸 보았어요. 파블리나는 누가 그랬는지 끝내 털어놓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빠들이 레슬링으로 저녁 당번을 정하자고 했거든요. 그날 파블리나는 아빠에게 피아노 대신 권투를 배우겠다고 말했어요. 오빠들이 키득거리자 아빠는 쉿 하고 오빠들을 조용히 시키고 파블리나에게 그럴 수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파블리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폴짝폴짝 뛰어봐. 코치 선생님이 낄낄 웃으며 말했어요. 줄넘기는 계집애 놀이잖아. 그러자 줄넘기 줄이 코치 선생님의 얼굴 바로 앞을 쌩 하고 지나갔어요. 선생님 코가 납작해서 정말 다행이었죠. 코치 선생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파블리나는 왼쪽 주먹이 강했어요. 왼손잡이 선수라면 언제나 환영이었어요. 그게 여자애라도 말이에요. 파블리나의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네, 오빠들에게 힘으로 항상 밀리니까 결국은 레슬링 하다가 진 그날 권투를 배우기로 하죠. 그래서 파블리나가 의외로 왼손 주먹이 센가 봐요. 그래서 도장에 가서 줄넘기로 체력을 쌓고 주먹 강화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오빠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일도 나누어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나중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손이 발갛게 부어가지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만 아직 어렸지만 그래도 불공평한 건 참을 수 없는 그런 파블리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네요. 파블리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시합에도 나가네요. 시합에도 나가지만 너무너무 긴장했는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싸웠고 결국 이렇게 열심히 권투를 하는 여동생과 딸을 위해서 오빠 셋과 아빠가 열렬히 파블리나를 응원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합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자마자 파블리나가 한 일은 무엇일까? 충분히 했다라고 느꼈나 봐요. 권투를 그만뒀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먹을 활짝 펴서 손가락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좋다.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 것보다는 피아노 건반 위를 손가락이 날아다니는 게 좋다라고 파블리나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소녀인 것 같아요. 이 그림책에는 다크서클 내려앉은 아빠, 축구광 오빠, 먹보 공룡, 서두름쟁이 셋째 오빠까지 이렇게 되게 무심한 그런 가족나무 끝에 오빠들로부터 그다지 보호받지 못하는 파블리나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죠. 말라깽이라고 불리우면서 놀림을 받지만 권투를 배워서 집안일도 나누어 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합에도 출전하게 되는 아주 작지만 다부진 여자 어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어요. 이민자 가정의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소녀는 권투를 배우기 시작하고 가족의 편견과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질문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와 거기서부터 이루어낸 성취가 멋지게 그려집니다. 가느다란 팔을 가진 권투 선수라는 설정만으로도 소녀 재현의 새로운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권투를 하고 마지막에 스스로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피아노라고 선언하는 이런 파블리나의 똘망똘망함이 참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작가 레미 크루종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또 여행 그림도 많이 그리고 어린이 책도 많이 쓴 그런 작가입니다.
레오틴의 긴 머리, 3일 더 사는 선물, 진짜 투명인간 이런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미 크루종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동물, 여성 등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그려온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말라깽이 챔피언도 마찬가지로 이민자 가족을 담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막내 그 여자 어린이에게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되는 아버지, 아들과 딸을 어떻게 대해야 줄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 또 힘만 센 오빠들 사이에서 파블리나는 배려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이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아 실현, 용기, 젠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짧은 그림책 안에 잘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고 나온 마지막 책입니다. 롤러걸이라는 그래픽 노블인데요. 미국 그래픽 노블이고 빅토리아 제이미슨 글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에서 2016년에 나왔습니다. 240쪽 정도 되는 하드커버로 된 그래픽 노블인데 그래픽 노블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뉴베리 안화상을 받은. 뒷면에 보면 이 책이 얼마나 많은 당시 2015년, 16년 출간되었을 무렵에 환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상을 받았고요. 거기에 소녀들이여 모여라, 걸파우로 무장한 웃기고 감동적인 그래픽 노블 롤러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마치 무슨 마이크 장내 아나운서 같은 아마 경기에 장내 아나운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고요. 롤러더비에 푹 빠진 소녀들의 이야기. 롤러더비, 우린 롤러장은 아는데 이런 롤러를 타고 다니는 경기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서 우리 문화에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평이한 사춘기 소녀들 성장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표지에는 그 주인공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있고요. 이 내용은 엄마가 체험학습 삼아 데려가서 보여준 롤러더비 경기를 보고 에스트리드가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방학에 롤러더비 캠프에 등록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절친인 니콜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니콜은 결국은 가지 않고 하필이면 에스트리드가 학교에서 정말 싫어하는 여자애랑 니콜이 발레 캠프에 등록해버리고 에스트리드는 홀로 롤러더비 캠프에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오해가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그래픽 노블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의 고개를 넘는 이야기를 다룬 걸작 그래픽 노블입니다. 사춘기 어린이들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솔직하게 그려냅니다. 페미니스트 엄마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만의 새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또 여성들의 롤러더비 경기장에서 터져 나오는 시원한 에너지가 멋집니다. 몸쓰는 활동을 주저하지 않고 땀 흘리며 도전하고 싶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래픽 노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뉴베리 안화상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요. 이 책의 작가인 빅토리아 제이미스는 미국 작가이고 또 디자인 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린이 책 북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림까지 그리기 시작했던 작가인데 크루즈 배에서 초성화를 그리기도 하고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데 많이 여행도 다녔다 그래요. 실제로 롤러더비 리그에서 스케이트를 탄다 그래요. 중학교 진학을 앞둔 12살 소녀가 절친과 처음으로 갈등을 겪고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는 또 엄마와의 갈등이 있지만 그것도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 조금 평이한 듯 하지만 이게 스포츠라는 조금은 낯선 롤러 스포츠의 가치 이야기가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내려갈 때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에스트리드 앞에 놓인 어떤 환경, 이 마음의 변화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풀어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냥 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느껴지고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긴 하지만 성장한다는 건 이런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럴 때 어른의 신뢰 어린 눈빛, 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용기가 아닐까, 이 롤러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어린이에게 보내는 마음의 응원,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준비한 4권의 책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이해하며 자신을 긍정하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책들이었는데요. 이 책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양육자와 더 깊이 있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